여러분 반갑습니다. 물류관리론 15-2 15주차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계열 분석 기법을 전 시간에 하다가 말았기 때문에 연결해서 수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요 예측 분석 기법 중에 시계열 분석인데요. 이 중에서 단순 이동 평균법이 있는데 시계열에 따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절적 변동이나 급속한 증가 또는 감소 추세가 없고 우연한 변동만이 크게 작용하는 경우 수요 예측에 유용한 것인데요. 단순 이동 평균법에서 예측하고자 하는 기간의 직전 일정 기간 동안의 수요 실제 수요의 단순 평균치를 예측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 평균치인데 왜냐하면 우연한 변동이 많이 있었을 경우 작용하는 경우 단순 이동 평균법을 쓰는데요. 이런 형식으로 월과 월별 이렇게 그리고 실제 수요를 적습니다. 그래서 산식은 4개월 동안 단순 이동 평균에 의한 5월에 4월까지 4개월의 내용을 5월의 수요 예측치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 1, 2, 3, 4개월 동안 수요가 있었던 내용을 지금 가지고 5개월치를 수요 예측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뭐 산식은 너무 쉽죠. 그래서 지금 4개월 동안 있었던 것. 그래서 5, 4, 3, 2, 아니요 4 이렇게 월별로 있었던 내용을 4개월로 평균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4가 나옵니다. 그래서 5월달은 4가 될 것이다. 4개가 수요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동이 너무 심했을 때 가까운 시간 안에 4개월간의 단순 이동 평균에 의해서 5월달을 수요 예측하는 방법인데요. 그렇게 산식이 어렵지 않죠. 이 내용들이 우리가 예측하기 힘들었을 때 변동이 우연 변동만 크게 작용하는 경우 이랬을 때 수요 예측 내용을 이렇게 단순 이동 평균법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산식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월을 알아보는 것은 또 같은 방법으로 예측을 하면 되겠죠. 이미 지금 5월에 수요 예측치가 4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이 내용은 계산하는 것이 6월 계산은 쉬울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앞서서 다시 유출을 하고 거기에서 판단을 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는 거기 때문에 산식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가중이동 평균법인데요. 이것은 최근의 값의 가중치를 좀 더 주어서 그 값의 예측치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너무 오래전에 있었던 과거 자료를 사용하기보다는 최근치에다가 더 높은 가중치를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보다 가중 이동 평균법이라고 하는데 최근 자료보다 큰 가중치를 최근의 자료에다가 큰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예측치가 수요 변동에 빨리 따라가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단순 이동 평균법보다 계산량이 다소 많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러나 너무 먼 미래보다는 가까운 것이 더 정확성이 높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가까운 시간 안에 있는 것을 가중치를 더 높게 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중치를 가까운 시간 안에 더 많이 주는 것인데요. 1월부터 4월까지 내용을 하는데 실제 수요는 190, 105, 95가 됐는데 가중치를 더 줍니다. 직전 달에는 0.4 가중치를 주고 2개월 전에는 0.3을 주고 3개월 전에는 0.2를 주고 4개월 전에는 0.1로 줍니다. 그래서 시계열 분석법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만은
여기에다 가까운 달일수록 가중치를 더 높게 줬죠. 직전 달에는 0.4를 줬고 그 다음에 2개월 전에는 0.3을 주고 3개월 전에는 0.1을 주고 4개월 전에는 0.1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0.3을 주고 2개월 전에는 3개월 전에는 0.1을 주고 1개월 1월 달에는 0.1을 줘서 멀리 가까이 알아보려고 하는 달에 가까울수록 가중치를 더 높게 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지금 산식이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4월 달에 95개의 수요가 있었는데 가중치를 0.4로 더 높게 줬습니다. 가중치를 높게 줬고 3월 달에는 105개의 수요가 있었는데 가중치를 0.3을 줬고요. 더 멀리 있었던 2월 달은 90개 수요가 있었는데 가중치를 더 0.1을 줬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는 100개 주문이 있었는데 가중치를 0.1만 주어서 이 산식을 빼냈더니 5월 달에 수요 예측이 97.5가 되더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수요 예측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6월 예측치는 당연히 5월 달치가 나왔기 때문에 똑같이 가까운 첫 번째 가까운 달을 0.4, 0.3, 0.2, 0.1로 가중치를 주는 방법입니다. 시계열 분석인데요. 이 내용들이 더 정확도가 높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가중 이동 평균법을 씁니다. 5월 달을 알아보는데 4월 달에 가장 높은 가중치를 주고 0.4를 줘서 그 다음에 3월 달을 0.3을 줍니다. 2개월 전이기 때문에 3개월 전으로 더 멀기 때문에 여기는 2월 달은 0.1을 주고 가장 먼 1월 달은 0.1을 가중치를 준다는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죠. 별도로 어떻게 풀어보지 않아도 그냥 산식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분석 기법이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보면 되는데요. 이 내용들의 매출이라든가 수요 예측을 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는 법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고 있으면 특별히 공부하지 않아도 그냥 한 번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수 평알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가장 최근 값에 가장 많은 가중치를 두고 자료가 오래될수록 가중치는 지수적으로 감소시키면서 예측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지금 가중이동평균법과 상당히 유사한데요. 일종의 가중이동평균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최근치에 최근 값에 가장 많은 가중치를 주는 지수 평알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귀 분석법인데요. 회귀 분석법은 인과 예측 기법의 대표적인 기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예측 중에서 인과형 모형의 예측 기법인데요. 회귀 분석법을 굉장히 또 많이 쓰고 있기도 합니다. 종속 변수의 예측에 관련된 독립 변수를 파악해서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의 관계를 방정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과거의 수요 자료가 어떤 변수와 선형의 관계가 있다고 가정하고 그 관계를 찾으면서 미래의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의 관계를 방정식으로 나타내는 것인데요. y를 종속 변수 예측치로 보고 x를 독립 변수로 보고 그 다음에 a를 y의 절편, b를 직선의 기울기 이 내용으로 해서 a와 b의 값을 최소 자성법에 의해서 구하는 것들인데요. 회귀 분석법도 보통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기타 인과형 모형들이 있는데요. 계량 경제 모형이 있는데 상호 관련된 회귀 방정식을 이용해서 각종 경제 활동을 예측하는 것들입니다. 또한 투입 대비 산출 모형인데 각 산업 부문 간에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흐름을 분석해서 수요를 예측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로 많이 쓰이는 것들이 시계열 분석법들을 주로 많이 쓰는데 꼭 그렇다고 또 할 수 없는 부분은 뭐가 있냐면 어떤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수요 예측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내용은 다양한 변수가 작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즌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이 내용이 전혀 시계열 분석법 내용이 맞지 않겠죠.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계절 특성에 관련된 내용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다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계열 분석과 인가형 모형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알아봤는데요. 기타 인과형 모형들 중에서 수요 예측 기법 중에서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선도 지표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다만은 예측하고자 하는 대상의 선도 지표에 의해서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석유 가격이 인상하면 장차 대형차의 수요를 감소시킬 것이기 때문에 석유 가격은 대형차 수요의 선도 지표가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내용이 석유 가격이 대형차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비가 좋아지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겠죠. 뭐냐면 대형 트럭이라든가 버스라든가 이런 경우는 연료가 일반 승용차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많이 들어가죠. 그랬을 때 석유값이 인상되면 대형차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석유 가격은 대형차 수요의 선도 지표가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지금 유가에 따라서 변화되는 수요가 변화되는 내용이 엄청 많죠. 기름값이 유가가 올라갈수록 기름값이 올라갈수록 소비자는 보통 연비가 좋은 자동차를 더 선호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시뮬레이션 모형이 있는데요. 각종 내생 변수와 예생 변수에 대해서 가정을 설정한 다음에 컴퓨터를 이용한 모의 실험을 통해서 수요를 예측하는 것을 보통 우리 시뮬레이션 모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본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컴퓨터를 이용해서 모의 실험을 통해서 수요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의 동적 모형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내생 변수와 외생 변수에 대해서 가정을 설정한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죠. 이 내용이 인가형 모형 중에서 시뮬레이션 모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요 예측을 하는 기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물류 조직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물류에도 조직이 필요하겠죠. 철저한 조직인데 물류관리 조직의 어떤 이의라든가 그리고 물류관리 조직들이 변청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변청 과정을 거쳤는가 그리고 그 조직의 형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기능 특성별 분류라든가 또 효과 측정 그리고 정보 역할 물류 조직의 거래 비용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물류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하는데요. 물류 시스템에서 물류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물류를 전문적으로 관리 담당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문성이 없었을 때 물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류관리 조직이란 기업 내 물류관리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책임과 권한을 체계화시킨 조직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기업을 통해서 기업은 물류활동의 효율화, 체계화, 통합화가 이루어지고 고객 서비스 개선 및 경영활동에
고도화를 달성한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기업 내에 물류 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책임과 권한을 체계화시킨 조직이 물류 관리 조직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물류 활동을 효율화시킬 것인가,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물류 활동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그리고 너무 분산되어 있었을 때 효율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통합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고객 서비스 개선 및 경영 활동의 고도화를 달성시키기 위해서 물류 관리 조직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종래 물류 조직을 보면 생산이나 판매 부서에 종속되어 있어서 지원 부서 역할만 해왔으나 오늘날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류 조직이 발달해서 요즘은 생산 판매 부서로부터 독립 통합되어야만 물류 혁신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으로 물류 조직이 전문성 있는 통합적이며 전사적인 조직으로 발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물류 조직이 전문성 있는 그리고 통합적이면 전사적인 조직으로 가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계속해서 물류 조직은 발전해 왔습니다. 전통적인 조직 형태에서는 물류는 그냥 어느 한 부서로 별도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재무, 생산, 마케팅에 그냥 이렇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물류가 설비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 주문, 재고 통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재무에 있고, 생산의 자재 소요 계획부터 구매 자재 관리 내용이 생산에 있고, 마케팅에서 판매 주문 서비스부터 완성 내부 창고 입고까지 이렇게 각 부서에 부분으로 이렇게 통합되지 않고 조직이 만들어져 있었죠. 그런데 통합 형태의 물류 조직으로 바뀌기 시작한데요. 물류가 이렇게 분산되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어느 한 곳인가 통합돼서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대표이사 바로 밑에 물류이사를 둬서 물류를 운영하고 구매하고 생산 지원하고 물종 유통하는 이런 통합 형태의 물류 조직으로 다시 변천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물류 조직은 일반적인 물류 조직 내용을 이렇게 한번 보겠는데요. 물류 조직은 기본적인 발전 형태에 따라서 직능형 물류 조직, 라인과 스텝형 물류 조직, 사업부형 물류 조직, 그리드형 물류 조직,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되는데, 이 물류 조직 형태의 전개를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다음과 같이 직능형 물류 조직, 라인 스텝형 물류 조직, 사업부형 물류 조직, 그리드형 물류 조직,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물류 조직들이 이렇게 양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이 내용으로 변천해 가는 것, 전개돼 가는 것이 필요로 하지만 어느 제품이나 서비스 특성에 따라서는 그리드형 물류 조직까지 가지 않고 직능형 물류 조직에서 멈춰야 될 예외적인 내용이 있고, 9N 스텝형 물류 조직으로 멈춰야 될 경우가 있고, 사업형 물류 조직으로 멈춰야 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이렇게 발전 형태를 가져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전 형태가 직능형 물류 조직, 9과 스텝형 물류 조직, 그리고 사업형 물류 조직, 그리드형 물류 조직, 이런 형식으로 변천해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세부적인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계획인데요. 직능형 물류 조직은 라인 부분과 스텝 부분이 분류되지 않는 형태입니다. 보통 1960년대 초반까지의 조직 형태가 이런 형식이었죠. 물류부를 총무부와 격리부에 놔두고, 판매부를 영업과 창고과에 놔두고,
발송과를 제조 공장에 두는 등의 이런 조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조직 속에 포함되어 있는 형태를 보통 직능형 물류 조직이라고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1960년도 초반까지 옛날 물류 조직의 방식이었죠. 이 직능형 물류 조직의 단점은 무엇인가 했더니 물류 정책과 전략의 수립이 어렵고 업무 영역이 부분적으로 흐리기가 쉬워서 물류 전문가의 육성이 어렵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기업의 조직론적 입장에서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직능형 조직은 옛날에 이런 조직이 있었다 이렇게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인과 스텝형 물류 조직인데요. 라인과 스텝의 기능을 나누어서 세분화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텝이 라인을 지원하는 그런 방식을 이야기하죠. 전문 스텝, 그래서 전산, 격리, 물류 등과 일반 스텝, 기획, 총무 등이 있는 이런 조직을 이야기합니다. 라인과 스텝형 물류 조직 문제점은 스텝이 현장에 대한 이해나 현실 파악에 결여한 상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때문에 이건 문제점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획이 수립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텝들이 라인을 지원한다는 고유 기능을 이렇게 상실하고 스텝이 현장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한 상태에서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대두돼서 다시 다음의 내용으로 발전돼 갑니다. 보통 라인과 스텝형 물류 조직은 라인 활동은 주문 처리, 재고 관리, 생산, 창고 보관, 하역, 포장, 운송을 하고, 스텝 활동은 물류 전략 수립하고 물류 시스템 절차 개선하고 재고 관리 분석하고 채산성 분석을 하는데, 이 스텝이 라인을 이해를 잘 못하고 물류 전략을 수립했을 때 온전한 조직으로 그리고 물류의 합리화를 이루기 힘든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는 부분을 여기에서 단점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부형 물류 조직인데요. 상품을 중심으로 한 사업부형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별 사업부형을 절충한 형태로 기업 규모가 이제 커지고 최고 경영자의 기업의 모든 업무를 관리하기 어려움에 따라서 등장한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가 규모가 커졌을 때 모든 업무를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상품을 중심으로 한 사업부형, 그리고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업부형 절충 형태로 조직을 만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장점은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사부별 경쟁체제를 통해서 기업의 효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부형제가 한참 대기업, 유수 대기업에서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었었습니다. 단점은 사업부 간의 어떤 인력이나 정보 교류가 정직되어 있고 멈춰 있고 효율적 이용이 어렵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업부의 수익을 최우선시할 것인가 하는 사내 경쟁 체제가 좋기도 하지만 정보 교류가 힘들어지는 어떤 그런 내용이라든가 효율성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업부 수익 우선시, 사업부 편의 우선시로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사적인 설비 투자라든가 연구 개발 등의 합리성이 결여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어느 부분은 경쟁을 시켜서 좋은 내용, 어떤 지역사업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으면 5대 도시의 지역사업부가 따로 있어서 하고, 또 상품 중심의 사업부가 따로 있어서 경쟁을 시켜서 기업은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으나, 그러나 통합해 가는 정보 교류라든가 그리고 효율적인 어떤
그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더라. 그래서 전사적인 내용을 진행을 했을 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 단점이 사업비용 조직에서 발생이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업비용 조직의 특성은 권한이 사업부장에게 많이 이양된 분권 조직이어서 대표가 관리하기는, 경영자가 관리하기는 아주 쉬운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각 사업부의 이익 중심적이어서 독립생산제 형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사내 경쟁의 심화로 큰 틀이 하나로 움직이는 데는 문제점이 좀 있었다. 그리고 그러나 기업은 경쟁을 통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된 내용은 있었다는 것이죠. 각 사업 단위 내에 다시 나인이나 스테픈 조직이 존재하는 사업형 조직의 특성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사업형 조직의 특성은 이렇게 사장, 그리고 물류본부, 기획본부, 인사본부, 격리본부에서 B사업부, A사업부, A사업부, B사업부 이렇게 해서 분류하는 사업의 조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사의 특정 부서나 모회사의 동일 혹은 유사부서의 업무 관리 및 지시를 받는 이중 구조적인 형태를 갖는 것을 우리는 보통 사업형 물류 조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류 조직 중에서 사업형 물류 조직까지를 수업을 마쳤습니다. 15-2 비대면 강좌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강좌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 15-3에서 여러분과 다시 만나겠습니다.